네, 안녕하세요. 캐더남마 이현우입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지난번 폭력 시위에 이은 2차 총궐기입니다. 공권력을 희롱하면서 조계사에 숨어있는 한상균 위원장 인터넷을 통해 투쟁을 독려했습니다. 내일 문재인 새정치 대표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평화 시위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내일 시위가 어떻게 끝이 나든 지난번 시위 때 폭력은 처벌돼야 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계사에 숨은 한상균 위원장이 SNS를 통해 내일 도심 집회 투쟁을 독려했습니다. 내일 집회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야당이 지난 폭력 시위에 면죄부를 주진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이남희 채널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한상균 위원장 내일 시위를 조계사 안에 숨어서 SNS를 통해서 독려 선동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동지들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노예의 삶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 길에 동지들의 자랑찬 역사의 부름들이 요구됩니다. 동지들 함께해 주십시오. 투쟁! 어딘가에 숨어서 인터넷으로 하는 저 모습이 썩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언뜻 들으니 노예의 삶이라고 하고 있는데 노예가 저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마음대로 저렇게 종교에 숨을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원래 나온다던 분이었거든요. 내일 아니면 모레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했다가 또 별로 안 나올 작정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노예의 삶 만약에 지금 저 조직화가 되어 있는 민노총의 핵심부가 다 노예라면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흔히 하는 말로 약자 코스프레를 해가면서 이 국민들을 저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같네요. 그 다음에 조계사가 아니라고 그러더니 지금 조계사가 보니까 저기 투쟁본부가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저 국민을 오히려 속이는 그런 처사고 조계사도 명분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저분이 약자가 지금 만약에 절이나 이런 데서는 종교시설에서는 약자를 또 피해오는 사람을 거두어준다 그 명분은 좋은데 아니 나라의 법을 지금 우롱하면서 저렇게 지금 저 대규모 집회를 숨어서 지휘하고 이런 사람까지도 품어주는 그런 것은 오히려 이 그 대규모 시위를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원래는 5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뭐 오후나 뭐 모레 일요일 날 출두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뭐 그렇죠.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상균 위원장 지금 진보 언론과는 좀 인터뷰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일 날은 이제 거취 밝힌다,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6일까지라고 날짜를 구체화한 적이 없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천만 노동자 생존의 문제로 여기에 와 있다고 자신이 지금 그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5일 나오겠다, 6일 나오겠다. 그러면 그거 다 아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계속 뭐 어떻게 계속 있겠다. 투쟁본부를 조계사에 계속 은신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보여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조계사가 쏘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계사가 쏘갔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본인이 나와가지고 6일까지라는 날짜를 구체한 적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예. 실제로 지난번 얘기 같은 경우에는 조계사의 신도회에서 세 분이 들어가서 그런 소동이 한번 있은 이후에 거꾸로 한상균 씨한테 미안하다고 조계사가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이 5일 오후나 6일 날까지는 나간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지금 한상균 씨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사과도 받았겠다. 6일까지 안 나가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말이 나의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거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천만 명의 그 노동자가 노예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이 추운 겨울날 깜빵에 가기 싫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롱당하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 부분을 아닌가 한번 저희가 말을 하나 더 들어볼 텐데 이렇습니다. 저분이 지금 법원 나와야 되는 공권력 무시했고요. 희롱하고요. 폭력 시위하는 주도하는 단체의 대표고요. 종교의 은신에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분을 응원하고 저분의 생각들은 그리 엄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조계사에 다가가서 한상균 위원장과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보시죠. 내 말대로 절집이라는 데는 배고픈 분들이 밥 얻어먹으라고 오는 데가 절집이야. 또 피곤하고 지친 분들이 잠자리 좀 얻어서 잠 좀 달라고 오는 데가 절집이야. 알았어? 그 배짱 좋게 밥 얻어먹고 배짱 좋게 잠자라고. 알았지? 잘 던지겠습니다. 얼른 제걱정 말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 그래. 밥 많이 먹고. 야! 절집에서 쌀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보살이야 보살.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 그럼 쌀 공간에 갖다 줄게. 알았지? 잘 있어. 간다 할아버지. 참 저 장면을 보니까 YSDJ 시대에 가택연금 당했을 때 그런 민주화 투쟁 시대를 착각해서 하는 것 같은 한국의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애초에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결국은 정치운동을 해서 민주화운동에는 같이 해서 이것이 오늘날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미 민주주의 제도가 완성이 된 이 시점에서 시대착오적인 저런 노동운동이 정치운동으로 변질해서 민주화 시대처럼 저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정말 뭐 저리 그렇죠.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 가서 잠 좀 잘 수 있는 곳인데 지금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피곤하고 지쳐서 뭐 밥 좀 얻어먹으러 간 조계사입니까? 그리고 좀 웃고 떠들고 하는 모습이 뭐 좀 과하게 표현하면 어디 MT 오신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인데. 백교환 선생님도 백교환 선생님 저 연세가 굉장히 많죠. 그러시죠. 예. 그런 분이 젊은 사람 저 과격하게 하고 말이죠. 법을 저 어기고 법을 우롱하고 또 현실적으로 지난번 그 저 민중총궐기 때 폭력 시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은 오히려 어른이면 말려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장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19세기, 참 20세기 전반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예요. 예. 이런데 옛날 그 논리, 노예라는 거, 노예와 주인의 이런 이상한 그런 저 대립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저분이 정말 공부를 좀 하신 분인지, 노동에 대해서, 노조위원장이면서, 아니면 어떻게 지금 와서 노예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 백기환 선생님도 그러시고, 제발 좀 이성 좀 되찾고요. 그 뭐냐면 책임감, 그 사회에 대한 책임감, 우리 그 위원장이면 위원장으로서 또 원로로서 이 사회에 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그런 책임의식 이걸 좀 가져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 오히려 백 선생님 거기서 이제 자네 그런 것 좀 그만하고 뭐 타협하기라든지 협상하기라든지 이렇게 좀 했더라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더 위안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참 섭섭하네요. 예, 절 얘기는 참 그렇습니다. 절에 참 본인들이 지금 그리고 이제 한상균 위원장의 주장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우리가 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면 뭐 저렇게 응원할 수 있는데 정권 끝장내자, 전면전이다, 노동자가 정치하자 저 얘기를 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은신해서 숨어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쌀 떨어지면 쌀 갖다 줄게 화이팅 좀 참 어떤 사회 제도나 체제 질서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런 구호들이 사실을 다수 노동자가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수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 같은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와 같은 삶을 하고 평안한 삶을 하는데 투쟁을 선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노총이란 것이 예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히 민주화가는 과정에서 뭐 기여했는 바도 있고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급격히 그 탈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한 많이 5년 사이에 한 줄었죠. 예. 70여만 명 넘는 사람이 지금 한 65만 명 정도로 그 참가 인원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하고 요즘은 개별 산별 노동자로 하다 보니까 그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아시다시피 그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체 노동자 중에 한 가입하는 것이 3% 정도고 대부분이 거기는 대기업 노조 위주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들은 2천만 명의 어떤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97%의 어떤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가입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가입되지도 않은 회원들한테 대해서 내가 스스로 대표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분이 들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 단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는 지난번에 3명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쳤다라고 하면서 물리치료사 어떻게 보면은 물리치료사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성스러운 그 절에 들어가가지고 물리치료사 불러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지 결국 그 진정성이 점점 어떻게 보면 희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은 3% 정도 노동자의 단체의 대표지만 실제로 100%의 대표라고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얘기, 내일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지난 우리는 14일 1차 민중총궐기로 민중의 분노를 확인했습니다. 거대한 민중의 물결들이 서울로 몰아쳤던 것입니다. 10만이 모이니까 세상은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소령들이.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정말 송영무 심리에 휘말려서 10만도 아니죠. 실제 한 5만 정도 안 모인 것 같은데. 예. 네, 저 세상이 호들갑 떨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뭔가 좀 도취된 듯한 그 느낌을 받는데요. 아까도 노동자 3%밖에 대변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 얘기도 하셨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 앞에서는 또 이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년 구직자들이 단식 시위 또 릴레이 시위도 벌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모든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면서 뭔가 영심리에 빠져 있는 것 국민들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된- 노조가 이제 정치화됐다는 증거고 특히 이제 적진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 저분들이 저렇게 SNS 나와서 저런 행동을 하지 못할 텐데 가뜩이나 규정 노조화되지 않았습니까? 규정 노조화된 것은 특정 세력을 위한 노동 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이라든가 국가를 위한 노동 활동을 하는 것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엄연히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들어가서 SNS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령을 내는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것은 공권력을 우롱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부의 어떤 공권력 자체 집행을 막는 이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진행이 되면 아까 최정 변호사님은 조계사 측이 한성균 위원장이 좀 쏘은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계사 입장이 매우 난감합니다. 그렇죠. 오늘 한 스님께서 민주노총 사람들하고 실랑이를 좀 벌였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너편가 아니 이렇게 안 해도 어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다 구속되고 지금 사람들 앞세고 아니. 괴로워서 오늘 기자회견하는 거예요. 내용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화장이 왜 이러세요 스님 정말? 아니 여성분들 무서워. 진짜 이러지 마세요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정말 도와주지 못할 탄성이 안 망정. 돼. 아니 그만 소리 좀 질러요. 귀 안 먹었어. 알았어요. 귀 아파 죽겠네. 알겠습니다. 예. 아침 많이 먹었나 봐. 아 굶었어요. 예, 지금 저런 상황들 만약에 한성균 위원장이 내일 집회 끝나고 또 인터넷에서 계속 뭐 지령 같은 선동을 하고 독려를 하고 총파 지휘를 하고 계속 저기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고만장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자기는 저기서 저렇게 하면 계속 국민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스스로 저절로 2천만 노동자 나중에 가서는 전체 민중 그다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나설지 모르겠네요. 저렇게 되면 정부하고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조계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그 신도회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조계사에서 결국 나중에 타협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 타협도 지금 그 한상균이 한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6일까지 6일날 나가겠다 한 적도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은 말이죠. 거기 있는 한 계속 법을 피할 수 있으니까 경찰이 그 이제 조계사의 안에까지 못 들어갈 거니까 거기서 계속 이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 거기 머물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결국은 조계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또 뭐 아까 저기 백교환 선생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쌀 보내줄게 뭐 할게 이런 식으로까지 했으니까 단식 중이니까 쌀 안 보내도 됩니다. 단식 중인데. 그렇죠. 저 단식하는 사람이 저렇게 또 그 생생한 얼굴로 나와서 단식합니까? 근데 예. 모르죠. 뭐 단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단식을 뭐 단식하는 게 무슨 국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단식하는 게 이 질서를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국민을 오히려 우롱하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들어서 예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 민주화의 성지가 어디였습니까? 명동성당이었죠. 명동성당이죠. 예. 명동성당이 부득이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상황을 아마 조계사가 스스로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에 들어서 그 명동성당 측에서 우리도 참
그분들의 아픔은 알지만 또 명동성당 자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명동성당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내지는 그런 평화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고 실제 그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조계사를 위한 시간이 거의 다 모래시계가 거의 그 다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결국 그 조계사가 선택할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도회와 회의를 해서 한상균 위원장이 나갈 시점을 자진해서 나갈 것을 권고를 하고 그 시야를 정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부득이 경찰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정말 조계사가 지금까지 정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진정성은 충분히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사로서도 이제 결단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권영길 위원장도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죠. 권영길 위원장이라든가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다수 노동자를 대변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강성이지만 위상도 좀 떨어지고 대표성도 없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노총 자체가. 세상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민노총이 노선을 잘못 취한 겁니까?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세력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 거지. 이것이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 지도부, 예를 들어서 귀족노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들만의 어떤 방향을 위해서 저렇게 투쟁 형식을 취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그 노동자 전체 계급한테 이득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좀 궁금한 게 저분이 쌍용차 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뭐 2달 장기 파업을 했습니다. 장기 파업을 했는데 결국 노조가 33억 물어주게 되겠습니다. 네, 77일간 불법적으로 파업을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2심까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 배상액, 그러니까 결국은 노조 측이 33억 원을 물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결국 제살 깎아 먹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결국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 쌍용차를 떠나고 나서는 쌍용차가 오히려 잘 되는 노동자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도 그 쌍용차 옥새 파업하고 했을 때는 정말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코란도 몇몇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그 팔리는 것이 97대, 100대가 채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부분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 지난번에 있었던 옥새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은 이후에 최근에 보면은 뭐 특정 모델을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그때 이제 부득이 해고했던 분들을 한 분, 두 분 이렇게 지금 복귀하고 있죠. 결국 뭐냐 하면은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도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강경투쟁이 정답이 아닌 것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사실상 입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 집회 경찰이 당초에 불허했었죠. 예, 불허했었는데 허용을 했습니다. 법원이. 그 근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경찰에서 집회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면은 누구든지 폭력이나 협박, 그와 같은 시위를 할 것으로 우려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금지를 했는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에 물론 그런 위험은 없지 않다. 하지만 한 달 전에 그렇게 했다고 이번에도 100% 그렇게 어떤 폭력 시위가 될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해서 일단 허용은 하되 대신에 그에 대한 폭력 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엄하게 처벌하겠다. 그것이 어떤 법원의 그 나름대로의 기조고 결단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민노총 그 한상균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절박하게 지금 대변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은요. 정말 저 생활급도 안 되는 그런 고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평균 뭐 1억씩 받아 먹는 1억씩 그렇게 월급을 받는 사람도 일부 있죠. 예. 연봉 뭐 일부씩 그런 사람들을 절박하게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아무도 세상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렇게 노예 상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허풍을 치면서 국민들이 오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저 사람이 정치 투쟁을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주기에 족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21세기가 이제 IT 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인터넷이 발달한 것이 아니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간격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오늘날은 뭐 예를 빌 게이츠라든가 이렇게 노동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자본가라든가 화이트 칼라보다 훨씬 봉급을 많이 받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노동자의 뭐 생존을 위해서 투쟁한다 그것은 어떤 구호에 불과한 것이고 예.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 활로모색 이런 것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내일 집회는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집회 장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 앞 광장, 서울시청 서울광장에서는 네, 바로 이제 민중총궐기 측에서 한다고 한 장소가 일단 서너 시쯤에 바로 서울시청 앞에 서울광장 앞에서 집결한 다음에 행진을 바로 이제 동아일보 지나서요. 보신각, 종로삼각 예. 거쳐서 결국은 백남기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까지 행진을 하겠다는 거고요. 예, 광화문광장에서 하기로 한 전농의 집회는 전농 집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집회가 아니라 문화제 형식으로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저거를 하지 않고 민중총궐기 측에서 한 저 집회 행진에 다시 합류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나마 폭력의 가능성이 조금 줄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복면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네, 오늘 한국갤럽에서요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예. 시민들 조사를 해보니까요 복면금지법 찬성한다는 여론이 60%가 나왔는데 반대한다는 32%에 비해서 약 2배 가량이나 예.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요 그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 복면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예, 야당 지지 기반이 높은 호남을 빼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복면은 금지하는 것, 복면 금지에 찬성을 한다. 예. 이게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오히려 반대하는 쪽이 높은 경우도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네, 맞습니다. 반대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복면을 금지하는 금지하는 쪽으로 점점 그 지지도가 높아지고 맞습니다. 있어요. 제가 상세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CBS에서 리얼미터에 의뢰를 했을 때는 그때는 500명이 표본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예. 때는 반대하는 것보다 반대하는 것이 54% 정도 나왔는데 이번 주 초 같은 경우에는 RN서치에서 전국에서 1000명 정도 대상을 했을 때는 이 복면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 50%, 49.9%, 50% 정도 나왔고 반대가 35%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이틀 지났더니만 오늘 지금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이 오늘 있었던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찬성이 60%까지 됐다니까 전체적인 어떤 여론의 동향이란 것은 복면을 금지해야 된다. 특히 한마디로 평화 시위를 위해서는 약간의 의사표시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평화 시위라는 그런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제한돼야 된다는 그런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위 관련해서 좀 하나만 좀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표, 야당 의원들이 저 내일 시위 현장에 참석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석하는 건 좋은데 저분들이 분명히 지난번 폭력 시위를 주동한 분들인데 그것에 그 폭력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이 이번에 평화를 하니까 참석을 한다? 이 부분은 그것이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제1야당 130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지도부가 지금 사실상 뭐냐면 저런 이른바 민중총궐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렇게 나감으로써 선동의 효과를 지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표가 정말 좀 말리고 대신에 우리한테 맡겨주면 우리가 의회에 가서 정치 과정에서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투쟁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 다 내놓으세요. 정당 보조금 다 내놓으세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그 세비 주든지 정당 보조금 그 사람들한테 주든지 똑같은 일 하면서 한쪽에는 왜 특혜를 받고 하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그런 혜택도 못 받고 합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문 대표 그렇다면 대통령 왜 출마하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뭐하러 굳이 맨날 비판받는 대통령 하면서 저거 하려고 그러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야당이 편승하는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편승하는 예. 건데 야당의 지지 세력은 노동 세력 아닙니까? 노동 세력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정의당 지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야당의 지지 계층 중에 상당히 큰 세력인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불법을 저지른 지휘부가 이것을 지휘하는 그런 시위인데 여기에 입법에 뭐라고 할 겁니다. 법치의 상징인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국민적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야당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 지난번 11월 14일 모임에서도 야당 의원님들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날도요? 그런데 실제 나오는 분들이 한 20분도 채 안 나왔고 나왔다가도 얼굴 도장 찍고 금방 갔다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년 총선에 지금 목이 매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은 내일 있을
때에도 다 나올 것이냐? 전 정말 진짜 다 나올 것인지, 진짜 나온다고 하면은 이 민주주의 내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이고, 그렇지 않고 내일조차도 만약에 또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 나온다고 하면 정말 야당 의원님들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백남기 씨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백남기 씨가 그렇게 정말 부상당하는 가슴 아픈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상윤 위원장을 비롯한 참 그날 그 골기 지도부가 책임은 반은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분을 연세 드신 분을 왜 거기 그 현장에 뭐예요? 앞서게 하는지. 제일 앞서게. 네. 합의 끌어내리는데 그런 데다가 적절한 앞에 내세워놓고 네. 자 당했다 그러니까 경찰이 나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아마 내일 현장도 본인의 표 계산에 따라서 내가 여기 나가는 게 그렇죠? 유리하다고 그 생각하면 말씀이죠. 나가시고 네. 아, 난 지역구에서 행사 더 챙겨야 돼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역구에 머무실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아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상이몽 정도가 아니라 다들 다른 꿈을 꾸고 계신데요.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 이제 마치고 들어오시는데 체코슬로바키아 순방 중이신데요. 여기서 장애를 가진 소년에게 깜짝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운영하는 분께 감사의 표시겠어요. 대단히 역관입니다. 한반도의 그 대한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재명 대통령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예.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그 발달 장애를 가진 이 체코 청년은요, 2014년에 평창에서 열린 한 그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를 했었던 바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때 한국에 대한 그 인상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좋아서 피아노도 열심히 연습하고 또 한국말도 연습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달한 선물이 뭐냐면은 또 체코에 있는 한 발달장애 여성 작가, 35살의 여성 작가가 그린 지혜의 올빼미라는 그림을 그러네요. 선물로 그림에 이거 보니까 지금 전달을 올빼미 그림이 눈 있습니다. 올빼미. 예, 그 올빼미를 예. 눈 속에 이렇게 하얀 눈 덮인 눈 가지 위에 이제 올빼미가 앉아 있는데 지혜의 올빼미라는 것이 지혜의 올빼미. 네, 그런 이미지를 어떤 박 대통령에게도 어떤 지혜 올빼미 같은 어떤 이미지를 발견했다 이러면서 한반도에도 이런 그 평화의 꽃들 또 지혜와 온화함 이런 것들이 계속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바로 지혜 올빼미 그림을 지혜의 여신이 미네르바고 그 미네르바가 이렇게 된 것이 올빼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런 지혜의 신, 어떤 올빼미로 대비되는 지혜의 신을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찬사로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게 듭니다. 예, 예. 올빼미라는 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 최 변호사 말씀이 오른쪽인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아테네 여신의 전령이 올빼미입니다. 그러니까 올빼미는 뭘 상징하냐면 지혜와 그래서 올빼미는 철학자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미네르바의 올빼미 이러면 그것은 지혜의 상징인데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대통령도 여성 아닙니까? 그 이제 아테네 여신이고 뭐 아마 그런 이제 뭐 그런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시면 뭐 의례적으로 의전적으로 서로 뭔가를 선물을 주고받을 텐데 특히 이제 이렇게 청년 젊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많이 받고 또 이런 공식 선물 말고 비공식으로 선물이 오고 또 중국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높거든요. 한번 장면 하나 보실까요? 보시죠. 이번에 체코 발달장애 소년에게 뭐 선물 받은 것도 보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격이라든가 우리나라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텐데 유독 중국 팬들에게 받은 선물이 많네요. 지난 생일 때 2월달 생일에도요 정말 그 팬레터에서 선물을 받은 적도 있고요. 지난 10월 30일에는 또 초상화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또 중국어로 인사하면서 중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중국인들이 또 박 대통령의 호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이 있더라고요. 근해 연맹. 저는 중국에 친박 연대가 있는 걸 이번에 알고 깜짝 중국에 놀랐네요. 친박 연대가 있습니까? 거의 그 근해 연맹이란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친박 연대가 연대네요.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에 이제 중국 가서 청와대에서
스피치를 할 때도 중국말로 했죠. 그리고 그렇죠. 그때의 예. 발음이 굉장히 정확했다라고 하면서 찬사를 받은 것 같은데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 친구들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와 어떻게 한국 같은 데서 여성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냐 하면서 굉장히 놀라움에 그걸 표시하는 그 메시지를 사실은 제가 많이 받았는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친근함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이제 문화 콘텐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중국에 저런 것도 우리 한류 문화의 덕택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올빼미 선물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외교의 한 부분으로서 어떤 친밀감을 서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가면 뭐 영어로도 말씀도 하시고 또 외국 정상이 우려내면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말 한국말로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외교의 한 부분이고 이것이 예. 이제 글로벌한 세계화 시대의 단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대통령께서 순방 중에 국내에서는 대통령이 당부하신 물론 노동 개혁 법안은 통과가 안 됐지만 예산안도 통과됐고요. FTA 경제 활성화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여당, 야당 누가 더 좋아할까요? 그냥 당연히 여당인가요? 예, 결과가 사진으로도 확 드러납니다. 예, 여당은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네, 바로 저 국회 앞에 있는 모 감자탕 집인데요. 김무성 대표 아주 활짝 웃고 있고요. 뭐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한 15명 정도 의원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네. 아주 회포를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저 모습 뒤에 저 지금 소폭 한 잔 먹으려고 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친박, 비박 상관없이 싹 다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부럽다고 할 정도입니다. 어떤 말 하는지 지켜보시죠. 뭐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돼서 참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2년 연속 법정 시한 지키는 거는 실패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으시죠? 뭐 그거야 한 시간 늦게 된 건데 뭐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에 많은 이슈가 많은데요. 남은 이슈가 감자탕집 와. 앞으로 노동개혁 포함해서 정교육에 남은 이슈가 많은데요. 야당과의 협상을 어떻게? 그럼 어쨌든 결론을 내줘야 되니까 하여튼 잘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주 한잔 먹으러 가야지. 아이고 죽겠다. 아침 새벽 2시까지. 예, 재워이 감자탕 집으로 와. 이야, 참 뭐 화기합니다. 저 장면을 보면 저는 선진화법의 명과 암이 예. 아주 한 장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선진화법은 자동 부의돼서 집권상정에서 통과시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월 네. 2일까지.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야당의 협상을 여유 있게 해서 통과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하고 외국 가신 노동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은 또 선진화법에 의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가 수시로 뒤로 바뀌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 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 악수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 만나기 전까지 한중 FTA 통과시키겠습니다. 딱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통과시켰고 지금 같은 경우 경제활성화법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공교롭게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다라는 사람이 바로 김재원 의원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저와 한잔하자 했다는 것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친근함을 표시했는 어떤 과도한 해석 아닙니까? 네,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새누리당 스타일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막 평상시에 갈등을 빚다가도 필요할 때는 또 뭉치고 사안이 해결되면 뭉치고 김무성 대표의 스타일, 약간의 보스 스타일도 좀 잘 먹히는 것도 같네요. 기질도 잘 하고 언론과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물론 불쑥불쑥 화를 내기도 하지만 유들유들하게 또 기자들 좀 포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도 이렇게 좀 포용하는 모습, 좀 통 큰 모습, 이런 것들은 또 좀 좋은 리더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YS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처했는데, 뭐냐면 저런 면에 있어서는 보면 YS적 스타일, 정치 스타일, YS적 리더십 이런 것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갖고 바로 저런 리더십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뭐 끝나고 난 뒤에 뒤풀이도 제대로 화기애애하게 할 수 있었던 건데, 문재인 대표는 이제 반대쪽 입장에 있는데 보면 저런 면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한해 아마 고등학교 한해 선배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역시 선후배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무대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이 현존하는 지금 정치
자 중에서 가장 앞서 있고 그리고 뭐 YS나 DJ는 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리고 보수는 결코 분열하지 않고 진보 세력은 분열하기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가 총선 때까지는 아주 좋은 자리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 같은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다음 대권을 얻을 수 있겠지만 농담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유머라는 부분이 그렇죠. 유머라는 부분이 어떤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주하는 이런 갈등 구조에서는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뭐 농담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치 리더는요, 딴 거 뭐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 그 마음의 여유란 것이 바로 유머로서 표출되는 것. 가장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처칠 예, 아닙니까? 예. 처칠이 정치적 그 유머가 아주 그 대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리더십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고 예. 그런 점에서 김무성 대표도 좀 여유 있는 그런 리더십을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주면 좋겠네요. 예,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 잘할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흠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 딸이 난간이에 소생 딸만 외로이 떴다. 근데 영도 딸 이 영도 딸이가 이 노래 말씀하신 대로 뭐 여유도 좀 있어 보이고 예, 유머도 좀 있어 보이고. 노래도 잘 하시고 또 쇼맨십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 당 홍보하는 영상에 출연해서 연기도 여러 번 선보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문재인 대표도 많이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자, 하나. 이 시각 저 소폭 한잔하면서 감자탕 집에서 화기애애하게 친박 비박 모여서 뒤풀이를 했던 여당과 달리 야당은 비슷한 시간에 포장마차에서 거의 문재인 대표 성토대가 열렸다고요. 비노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또 정성호 뭐 최재천 의원이라던가요. 주로 이제 비주류 측에서 모여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서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도 이 예산안에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회장에 들어가서는 바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그 예산안에는 문재인 대표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완전 유체 이탈 투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대표 문재인은 찬성을 했지만 의원 문재인은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논리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 아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 뭐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사람이 두 사람도 아니고 대표는 반대를 하고 대표는 찬성하고 의원인 문재인은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를 아니, 해서 저 스스로가 유체이탈이라는 말을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 잘 쓰던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하는 거 저게 정치는 정말 중요한 게 신이거든요. 예. 그럼 저는 뭐냐면 문재인 대표는 아마 그것 때문에 했을 겁니다. 나중에 기록은 뭐가 남냐 투표 결과는 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 언젠가 무슨 문제가 돼 있을 때 나는 과감히 반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 당을 이끌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김무성 대표는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오히려 끌어안고 가는 그런 리더십 보여준 반면에 문 대표는 꼭 정면으로 대결하는 리더십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안 대표 나오고 난 뒤에 나갈 사람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뭐냐면 당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용서하겠다. 그건 자신에 대해서 도전하는 건 용서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기 대처 태도에서도 보면 여야 간에 극명한 차이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좋게 해석하면 소신투표, 당명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권위주 정권에 우리 당은 당명투표가 아니고 의원 개개인이 소신투표했다.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 때는 합의의 주체인 원내대표와 대표가 합의의 주체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대표는 같은 뜻으로 가서 투표에도 그것을 나타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 대표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무슨 새누리당 부럽다 그랬다면서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온 바에 따르면 싸우다가도 어려울 때 뭉치는 새누리당이 부럽다. 새누리당이 부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의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새누리당이 어떻습니까? 사실 좀 전에도 아까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든 끝나고 나서 뒤풀이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친박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김재원 의원을 불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뒤풀이 할 때 이게 그 친노 비노 친문 비문을 떠나서 다들 불러서 어떤 모임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일치된 모습의 그런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하는 것인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결과만 두고 그런 어떤 한탄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조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간의 관계도 이제 거의 좀 끝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정치 비주류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제 보면
이종걸 원내대표 흔들게 나섰다. 문재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문 대표에게 예산안 관련 지침 좀 주십시오. 했을 때는 정작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다 예산안 정리 끝나고 나니까 이종걸 원내대표 비판하면서 이렇게 투표도 반대표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문재인 대표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대표면 지침을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정확한 답을 좀 줘야 되는데 뭔가 답을 안 주고 있다가 굉장히 안철수 의원하고 만날 때도 그렇고 뭔가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내가 책임지고 예. 쉬운 일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주는 이게 그 지도자거든요. 지도자가 자기는 쉬운 길만 가고 자기는 나중에 해명할 거리나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고 이번 표결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스스로가 먼저 거기다 가표를 던졌어야죠. 그런데 그런 걸 하나 살살살살 피해 다니면서 책임은 절대 피해 다니고 그런 부담은 여러분이 지세요. 나는 박수는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과도한 비판 아니십니까? 예. 뭐 하여튼 이제 정치가 초선이기 때문에 정치 실질적으로 한 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카리스마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정치력에 있어서 뭐 밀어붙이는 그런 것도 좀 부족하지만 최근에 어젠가 오늘 인사영입위원장을 본인이 직접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것은 인사영입, 하수 중에 하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영입위원장을 만든 것은 하수 중에 하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이런 반발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목도리를 걸어드렸고 이 추운 겨울에 우리 문재인 대표가 두꺼운 외투를 안철수 대표에게 입혀드려야 되는 두 지도자의 힘으로 당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된다. 어제 당대표 말씀은 우리 당의 통합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한 흔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게 그렇고 저희는 당의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더 강고한 통합과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기서 굉장히 주목되는 것이 이종걸 원내대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얘기죠. 이게 목도리를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표 걸어줬다. 양보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 보고 양보를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결국 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 못 받느냐 라면서 다시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이제 역공을 펼친 겁니다. 문재인 대표 오늘은 기자회견 열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혁신안 10가지 받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주류층은 아주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에 이미 달라 얘기했는데 아주 지나서야 2개월 늦게서야 한다, 받겠다 한 것은 때늦은 화답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제 뭐 당 쪼개지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탈당합니까? 당이 쪼개지면 탈당할 필요도 뭐 없는 건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탈당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말씀하셨는데 저 걸어주고 싶어 걸어준 건 아니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걸어준 건데 제가 생각할 때 두 분 다 자기 계산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저 두 분으로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컬컬해진 그런 전열을 재정비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참 답답하다. 제가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받기만 한 사람은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주기만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문재인 대표한테 지지선을 하든가 문재인 대표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표가 하자는 대로 가지 않으면 안철수 의원은 여기서 지금 이제 이 형국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얼고 놓은 올가미에 안철수는 딱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과연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 이것을 뛰쳐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뛰쳐나갈 수 있으면 큰 정치인으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뛰쳐나가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못 나갈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첫 내각 청와대 비서실에 이르기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 보좌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진심이라고 합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와대 계실 때랑
지금 선거 준비 중이시니까 네. 어느 쪽이 더 편하세요? 또 어느 쪽이 더 힘드세요, 그러면? 그 청와대에 있을 때도 아주 신나게 즐겁게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그런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네. 그때 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구나 예. 하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네.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분께 가장 신임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코드가 잘 맞습니까, 뭐가? 예. 네,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네. 한 3가지 점에서 참 일하는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할 때 사람들하고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예. 점이고, 두 번째는 좀 창의적으로, 같은 값이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끈질기게 끝까지 하는 거. 끈질기게. 그게 이제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여가부에서 일을 할 때는 위안부 문제가 너무 외국에 잘 안 알려져서 네. 앙골렘 만화 페스티벌에 위안부 만화전을 기획해서 많이 알렸다는 그런 점과 또 이제 외국의 영부인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프로그램을 좀 창의적이고 선물도 아주 전통을 활용한 네.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아주 환대를 해드렸는데 그런 점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네. 뭐 진실 또 이런 단호한 모습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또 카리스마도 넘치시고요. 네.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 모시면서 네. 대통령 알려지지 않은 모습 에피소드 같은 거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의원을 하던 시절인데요. 네. 그 외국에 이제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다녀와서 이제 그 당의 중진 그 의원님들 몇 분께 비타민을 선물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누가요? 제가. 예. 제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대통령님께도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이렇게 만날 기회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비타민을 먹을 때마다 조 대변인 생각을 한다. 아우, 들으니까 굉장히.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찡하고, 예. 나도 남에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요즘에 이제 지역에서 주민들을 이제 많이 만나 뵙는데, 그 약사님 한 분이 저한테 기운 내서 이제 일하라고 비타민도 주시고 예. 또 이제 한의사 선배님은 또 한약도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근데 정말 먹을 때마다 그분들 생각이 나는 게 대통령 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을 직접 뵈면 꼭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제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 화나면 어떻게 하세요? 대통령께서 좀 뭐가 마음에 안 든다, 화가 났다. 전 야단도 많이 맞았죠. 네. 네. 아주 직설적으로 야단 치시고, 이제 이게 굉장히 이렇게 금방금방 아주 작은 일도 이제 상의를 많이 해주시면서, 예. 그래서. 씩 하면 웃는 게 노라는 사인이라는 소리도 있던데. 경우에 따라서 예. 굉장히 많이 다르신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별로 이제 그 공감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쓱 웃으시는 걸로 표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그냥 있었어요. 씩 한번 웃으면 이거 아니다라고 바꿔야겠네요. 예. 대통령 해외 다니실 때, 네. 또 국내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때 같이 가까운 곳에서 보셨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국에 인기가 있는 외국 분들에게 네.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다보스 포럼에 예. 갔을 때, 제 코리아 나이트하고 또 거기 이제 연설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이외에는 이제 중국이나 프랑스나 네. 미국 의회 연설 이후에는 그 현지에 있는 제 지인들로부터 이제 반응을 받았는데요. 정말 그 나라 언어로 이 연설을 하신다는 점이 굉장히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점이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하여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열광,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유를 설명해서 열광.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대통령이 그렇게 열광을 하나요?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열광? 이 동북아라는 데가 굉장히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고, 여성 정신이 굉장히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직선으로 여성 대통령이 뽑혔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 그럴 같았습니다. 수 있겠네요. 예. 영어 잘하시죠? 그 대통령님 굉장히 영어를 잘하세요. CNN도 직접
통역 없이 네. 하셨다고 하고. 그때가 2012년 8월에 이제 당내 경선 마치고 예.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제 이 선출이 되신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선출이 이제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서 언론의 생중계 인터뷰가 한 10분, 15분 간격으로 한 열 몇 개가 쭉 잡혔었어요. 제가 대변인으로 그걸 쭉 이제 이 지원을 하고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CNN 홍콩에서 이렇게 팀이 이렇게 왔는데 여성 앵커가 저한테 꼭 좀 인터뷰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사전 약속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 없고 지금 많이 밀려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가능한지 물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제일 마지막 인터뷰였는데 그 앵커가 You must have a long day. 이렇게 네. 했어요. 오늘 너무 하루가 길었겠다. 일을 많이 했겠다라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You are making it a little longer. 이렇게 이 때문에 얘기하시는 더 늦게 생겼다. 예, 근데 예. 그 말이 아주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예, 너무 분위기를, 예. 네,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서 아주 웃으면서 인터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뭐 대통령 영어가 과장된 게 아닌가 했는데 네. 실제로도 거기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영에 있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nt to tell you that I am fascinated with the beauty of Hawaii and am more than delighted to meet with my own people here. And finally, I am glad to see for myself the friendly relations growing between America and Korea. When I return home, I shall report what I have seen, heard, and felt here to my parents and my friends. 어떠세요, 보시니까? 네. 진짜, 너무 놀라운데요. 예, 네. 10대 때도 저렇게 영어를 잘하셨는데. 네. 실제로 보시고 모시기에 쉬운 분은 아니시죠? 근데 뭐 또 수석들 이렇게 잘 먹이려고 생일 때 이렇게 또 굉장히 따뜻하게도 많이 해주신다면서요? 네, 오히려 저희 생각에는 당신을 위한 생일이 아니고 이제 같이 일하는 수석이나 장관들 고생했다고 예. 이렇게 한번 식사 대접을 하는 이제 생일을 기회로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메뉴도 손수 다 고르시고 예. 그렇게 아주 찬찬히 챙기시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생일 말씀하시니까 생일 네. 관련된 영상인데요. 한번 어떤 얘기를 하는지 네.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나옵니다. 보시죠. 아버지 너무 거창하게 하셨어요. 뭐 거창하니 요즘. 아버지 생신 때도 이렇게 안 하시고서는 뭐 언니 그네. 아니 어디다 여기다 이쪽으로 봐. 옛날에 지마의 생일 때도. 가선 탕진하겠어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 생일에다가. 자, 집게 한 잔 들고. 해야지. 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녹음하는 건 좀 중단하지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준혁이 들려서. 그래야 사진 좀 찍지 뭐 요것만 찍어놓으면 몇 분 안 나오게. 지금 녹음도 같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 괜찮아 어때? 언니야 그 동작 늦어서 저 마지막에 퉁퉁하고 오는 것까지 하더라. 세상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이건 정말 너무 하셨어요. 네. 비밀 녹음했다. 비밀 녹음. 예, 나중에 자기가 한 거 들어봐. 얼마나 쑥스러워. 그래. 네. 가득 받아. 됐어요. 저는 많이 못 먹어요. 사람들 주려고 그래. 아니, 됐어요. 더 이상. 저런 어릴 때의 영상도 있네요. 대통령 같이 일하시면서 대통령이 가장 담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담대함. 진심에 대한 믿음. 예. 그리고 언제나 언행을 무겁게 하시는 네. 그런 점이 참 닮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그 담대함이 때로는 왜 남의 말을 안 들어주나,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비판을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제가 이제 총선 대변인부터 대선 대변인, 당선인 대변인까지 예. 한 9개월 정도를 예. 이제 대변인이니까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 경청하고 잘 듣고 또 언론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그 현장의 국민들의 이 가감없는 말씀을 들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예. 어떤 분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어야 내가 가장 정확한 국민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한번 들으신 말씀은 몇 개월이 지나도 그 다음에 다시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들은 말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게 공약으로 어떻게 발전이 됐느냐 이런 걸 잘 챙기셨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많이 들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많이 뵀습니다. 대통령 관리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사실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셨고 네. 또 독신이시고 좀 혼자 그렇게 애쓰시는 게 안쓰럽다거나 외롭게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대선 때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아, 네. 그 제가 너무 이렇게 밑에 지켜보기 안쓰러우셨군요. 네, 선거를 이제 그 하루에 그 유세를 끝내고 집으로 오면 저는 이렇게 아유 수고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니까 그 말이 그게 굉장히 저는 마음이 쓰였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절대 고독의 자리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그 언론에도 하셨는데요. 그거는 가족이 있건 없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르진 않지만 특히 직접적인 가족이 없으면 그러겠죠. 예, 아마 많은 우리나라의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분투하신 대통령에 대한 애틋함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애틋한 일이 더 있습니다. 북한 지뢰에 다리를 절단당한 미키마사 하사들의 다리. 저는 뭐 의원님께서 그걸 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하고 군인 또는 다친 하사랑은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계기가 있으셨죠? 예, 그 처음에 시작은 그 김정환 하사가 우리 세화고등학교 후배여서 이제 세화고 담벼락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동문회에서 이제 후원금을 모금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제 제가 한 일은 사실은 이제 문병을 간 게 10월 2일이었는데요. 그때는 하지연 하사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그 폭발 사고로 이제 엉덩이 부분을 이제 많이 다쳐서 이제 항문을 앞으로 뺐다가 다시 회복하는 너무 중한 수술을 한 직후여서 이제 너무 아파해서 얘기를 못했고 어머님 아버님하고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저를 붙드시고서 우리를 제발 잊지 말아달라. 잊지 말아달라. 그 말씀을 하셔서 진짜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 그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이 둘을 좀 챙기고 이 둘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사연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한 역할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이 둘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또 어떤 경로로 도와줘야 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 길을 열어드린 그런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김정은 하사가 이제 퇴원하면서 하는 얘기를 짧은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고 참 저도 가슴이 찡했는데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네. 보시죠. 제가 이제 퇴원을 해서 걸어 나가는데 정말 이제 여기서 2개월 동안의 그 시간들은 정말 값졌고 제가 비록 10세대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제 능력을 다른 데로 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너무 선하게 생겼고 이번에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두 하사 만나면서 어떠셨어요? 퇴원하시는 것도 보고 가시면서? 그 국방부 장관님께서 이 두 군인을 보니까 살 삼고 싶을 정도로 좋더라. 장관님께서 살 삼고 싶다. 근데 정말로 저도 보니까 그 둘이가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참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이렇게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김정은 하사는 자기가 지뢰가 또 폭파할지도 모르는데 정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다친 후배를 업고
이렇게 뛸 생각을 한 게 그게 바로 자기가 가진 군인 정신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군인 정신을 본인이 좀 더 남들에게 잘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뭐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걸 더 공부해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정말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재현 하사는 군인이 되고 싶어서 부사관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졸업을 예. 했는데 그래서 어머님도 그 전방에 수색대에 들어가게 됐다고 자랑을 너무 해가지고 정말 너무 좋은 데가 됐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데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칭찬을 내가 어떻게 했겠냐 이러시는데 하재현 하사는 재활이 다 끝나면 자기는 다시 수색대를 가고 싶다. 아이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예. 어머니도 참 마음이 아프고 듣는 저희도 참 가슴이 진짜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저런 분들은 그나마 좀 네.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는데 이름 없이 잊혀져간 네. 부상당한 장병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예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두 군인들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는 얼마 전에 이제 10수년 동안 지뢰사고로 다리 잃고 군에 복무하다가 이제 예편하신 이종명 대령님 대령님 계신데요. 계셨죠? 예. 그 이종명 대령님 같은 분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예. 이제 이 관계부처에서 저도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아주 그 이름 없이 그동안 희생을, 이제 고통을 당한 분들이 잘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선거 얘기 한번 해보시죠. 내년 4월 선거는 자신 있으세요? 뭐 2달 전에 나온 뭐 이렇게 여론조사 보니까 굉장히 유리하시던데, 뭐 지금 또 3파전도 되고 좀 힘들어졌습니다. 어떠세요? 그 서초는 사실은 이제 뭐 앞으로도 더 훌륭한 후보들이 여러 명 더 출사표를 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왜 쉬운 데 가느냐? 그런 거 없습니까? 예, 아마 그런 말씀 나오는 게 그동안 정치가 너무 국민들께 감동을 주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데서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그런 네. 점에서 저를 키워주시고 또 제가 자란 지역에서 감동의 정치로 주민들께 보답하는 것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의외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사진을 몇 장 주셔서 제가 시청자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드래곤 가수도 만나시고요. 네. 뭐 또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네. 또 그 패션 하시는 네. 분들, 디자이너 분들도 만나시고, 진태욱 선생님, 이영희 선생님, 네. 딱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진태욱 선생님, 이영희 선생님 또 G드래곤은 예.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예, 굉장히 잘 나오셨어요, 사진이. 일가를 이룬 대가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한 수 배우고 싶어가지고 인터뷰를 음. 청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저는 그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는데 뭘 배우셨습니까? 특히 이렇게 뭔가를 하려면 타고난 안목, 그리고 이 안목을 더 키우는 노력,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걸 그대로 창조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근성,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멘토나 네. 선생님이 필요하구나. G드래곤한테는 양현석 대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군요. 또 이영희 선생님한테는 석주선 박사가 그러셨다고 하고, 또 진태욱 선생님한테는 노라노 선생님이 그러셨다 그럽니다. 조윤선 의원님께 누굽니까? 저는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이제 여가부 장관을 이제 맡기실 때 그런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처는 작지만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서 국정 전반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진짜 이거는 참 중요한 귀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제 이 세 분의 예술가도 만나고 보니까 정말 천리마도 백락이 그렇죠. 알아봐야 천리마가 그렇죠. 된다는 예. 고사가 있듯이 이 세 분이 바로 이 세 예술가한테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분야든 최고봉에 가면 다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장관님 또는 수석님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법조인이시고. 딸만 둘이시죠. 네, 맞습니다. 딸들에게 좀 미안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으세요? 많이 있죠. 예, 다른 이제 엄마들처럼 아주 소소하게 일상을 챙겨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할 수 사진 있는. 너무 이쁜데요? 예. 예. 어릴 적에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네, 예. 아이스크림. 예. 딸들이 지금 어떻게
전공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예. 딸은 이제 음악을 공부하다가 성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심리학으로 바꿨고요. 예. 작은 딸은 이제 미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희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그런 공부를 하게 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따님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고 딸들은 엄마가 이렇게 유명인인 걸 뭐라 그러세요? 정치하는 거. 아, 그 딸들이 사실은 옆에서 가장 신랄한 비판자이면서 그래요? 아주 네. 정확하게 비판도 해주면서 가장 따뜻하게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옛날에도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한 인생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본 제 두 딸들이 아, 나도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참 행복하고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최고의 성공한 엄마네요, 그러면. 예, 생각해 준다면 네. 내 인생은 성공이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 거다라고 했고 저도 이제 딸을 키우면서 보니까 나도 어렸을 적에 이런 걸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예. 서로 닮고 싶은 모녀지간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한 적이 꼭 하나 묻고 있습니다. 싶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네. 누가 봐도 엄친 딸이거든요. 엄마 친구 딸.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렇게 너무 칭찬받고 주목받고 또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부담스럽거나 힘들진 않으십니까? 늘 더 잘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듣고 있습니다. 늘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두 가지를 늘 강조하셨는데, 예.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된다는 염치? 것과 예.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제가 친정어머니한테. 그러세요. 염치와 겸손으로 국민들에게 계속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쾌돈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